네,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일단 함께 해주실 분은요, 메리츠증권의 황수욱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구원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부터 보시죠. 네, 오늘 주제입니다. 일단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전격적인 분석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 텐데요.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증시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또 이런 만큼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투표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예측해보는 그런 투표를 올렸습니다. 각각 후보들의 슬로건이 좀 걸려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함께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투표에도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원님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사실 다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국내 증시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의 미국 대선을 보면 저희가 이번 대선에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과거의 미국 대선의 주가 양상은 좀 어땠을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와 같이 네. 평균적으로 이제 1972년 이후에 S&P 500의 그 72년 이후 대선이 있던 해 8월부터 11월까지의 네. 평균 S&P 500 지수의 흐름을 좀 그려와 봤습니다. 네. 보시면 8,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10월에 일시적인 조정 구간이 나타나고 네. 이후에 11월에 다시 반등이 나타나는 이러한 평균적인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 저 9월 이후에 10월까지가 바로 그 대선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네. 일시적으로 어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를 이제 올해 대선을 앞두고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 때가 또 이제 대선 변동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8월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네. 뭐 9월, 10월에 이제 TV 토론 거치면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건데 네네. 제가 평균적인 궤적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추세적으로 우상향했던 사례도 있고 우하향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우상향했던 사례라고 한다면 1980년 사례랑 96년 사례가 있는데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대선 결과가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네네. 이 말인즉슨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대선 직전에 주가 일시적인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평균적 궤적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추세적으로 우하향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네. 2000년과 2008년인데 아시다시피 뭐 닷컴 버블이라든가 금융위기 같은 다른 외생 변수들이 좀 어떤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했던 시점이 그때였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상황을 좀 본다라고 하면 8월 초 기준으로 이제 트럼프 해리스의 그 지지율을 이제 네. 집계되는 통계를 또 같이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네. 그 대선 관련한 이런 서베이들을 집계하는 기관인데 거기 기준으로 8월 8일 기준으로 보시면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각각 47.6 그리고 40.1로 네. 그 0.5%포인트의 격차로 해리스가 살짝 역전해 있는 이 상황입니다. 정도면 거의 박빙인 거죠. 사실상 박빙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런 서베이들의 오차 범위를 한 3%포인트 이내라고 하는데 네. 오차 범위 이내에 이제 접전 상태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대선 통계 관련해서 네네. 좀 중요하게 보는 통계가 우측에 있는 이 경합주에서 누가 이제 지지율이 높은 상태냐. 네네. 이걸 좀 중요하게 좀 꼽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 대선에서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은 총 7개 주가 되겠고요. 네네. 그 중에서 2개 주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하고 5개 주에서 트럼프가 우세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지표들을 또 비교를 해서 보시면 네. 한쪽은 이제 해리스가 우세하고 한쪽은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누가 될지 모른다. 누가 그렇죠. 될지 모른다라는 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대로 이제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또 최근 사례들에서 주가의 흐름들을 지지율과 연동시켜 좀 보면은 네. 2020년 사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6월 전후로 이제 바이든의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이제 우위를 점했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그때 보시면 우측 차트 보시다시피 이제 저 짙은 파란 선은
이제 민주당 바스켓을 롱하고 공화당 바스켓을 숏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 강도를 나타낸 건데 네. 지지율에 따라서 민주당 바스켓이 추세적으로 이제 아웃퍼폼했던 그런 사례들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2016년 사례로 또 한번 같이 보면 네. 이때는 클린턴이 누구나 다 이제 2016년에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죠. 막판에 역전이 되어서 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던 사례인데 이때는 보시면은 그 우측에 짙은 파란선 보시면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민주당 바스켓이 언더퍼폼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그 전까지만 이제 지지율을 이제 꾸준히 반영을 해 오다가 이 결과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바로 그 11월에 주가의 그대로. 흐름을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 2016년 사례를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대선 직후에 이제 시장 그 1년간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구간별로 그 상대 강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전통적인 공화당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뭐 에너지, 산업재, 뭐 금융 이런 업종들이 여기 해당을 하겠는데 네. 산업재와 금융의 경우에는 왼쪽에 표 보시는 대로 시장을 거의 1년 동안 거의 매 구간에서 꾸준히 아웃퍼폼을 해왔습니다. 좋았네요. 네. 반면에 에너지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 테마주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그 미국 내에서 에너지 생산 늘린다 그러고 맞죠. 에너지 섹터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가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 때도 보시면 유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는 다소 부진했다라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한편에서 또 IT 섹터가 저는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초당적인 주도주 섹터라고 그 초당적인 어떤 텍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IT 섹터도 보시면 처음에 한 그 2016년 그 연말까지는 시장을 언더퍼폼 하다가 이후에는 가장 1년 동안의 구간에서는 가장 아웃퍼폼했던 섹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증시가 좀 박빙일 때는 이렇게 선거가 좀 박빙 결과가 예측이 될 때는 증시에 대해서 대선 때 변동성이 좀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 특히나 한 달 전까지 체크를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당선에 대해서 이 지지율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 전까지 업종별로 수익률이 상당히 갈리는 모습들을 저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함께 또 분석을 드렸습니다. 지금 투표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91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는데 해리스가 좀 더 우세하게 보시는 분들이 한 73% 지금은 좀 투표로는 집계가 되고 있네요. 이쪽 중심으로도 또 전략들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 산업별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뭐 전통적인 공화당이나 민주당 쪽이 주장하는 바가 있겠지만 주요 어젠다는 어떤 게 있고 또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어젠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요 어젠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 그쵸. 그리고 공화당 미국 우선주의, 민주당은 이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그런 네.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에서부터 이제 다른 공약들이 도출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미국의 제조업을 지킨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젠다가 네. 되는 거고, 그 맥락에서 뭐 관세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경합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경합주 중에 이제 미시간이라든가 이런 일부주는 그 이제 5대5 주변의 러스트벨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걔네들의 주력 산업이 이제 제조업이고요. 그 제조업 중에서도 레거시 자동차 산업을 이제 메인 산업을 하고 있는 주들인데, 네. 이제 그 지역의 일자리를 지킨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자기네 이제 전통적인 레거시 자동차 산업을 밀어주겠다. 전기차가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이제 없애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 공약의 경우에는 네. 해리스로 대통령 후보가 교체가 되긴 했지만 거의 전체적인 틀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를 하고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마주하고 있는 핵심 어젠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엔 기후변화 대응이 되겠고 거기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에너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그 정책적인 어젠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큰 구도는 뭐 최근에 바이든의 해리스로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지만 네. 크게 다르지 않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공통 어젠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중국 견제라는 관점은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공통적으로 계속 이어오기도 했지만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 국가라는 지위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미국은 사실은 이 전략을 미국이 처음 이제 전 세계에서 패권 국가로 처음 발돋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네네.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패권국으로 처음 발돋움한 그런 맞죠. 사례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미국이 배운 교훈은 그러니까 과학기술 경쟁에서 상대 진영을 이제 압도해야 된다라는 배움이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1960년대에 그 아폴로 계획에서 또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도 이제 소련과의 어떤 우주 관련한 기술 경쟁에서 과학기술 역량을 집중을 해서 이제 네. 압도를 했던 사례가 그때였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201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WTO 가입을 하고 2010년대부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세계 공장 역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GDP 성장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이제 네. G2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미국의 어떤 그 수입 국가라는 그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던 게 2018년 전후였고요. 그게 이제 네. 무역 분쟁으로 이제 표면화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기술 패권 분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왔지만, 네. 지금 이제 트럼프랑 뭐 해리스 구도에서도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 견제라는 어젠다는 여전히 똑같다. 공통적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산업별 주요 어젠다를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화당 측이나 이 민주당 측이나 미국을 앞서는 건 좀 우세하지만 이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조금 더 전통 에너지라든지 기존의 강호 역할을 하는 걸 강화하는 쪽, 민주당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좀 우위에 서며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또 공통 어젠다가 바로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별로도 이 국제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증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중국이라든지 포함해서 관계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방금 좀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미국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견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2024년에 과학기술 수준 평가를 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걸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과 이제 중국의 과학기술의 역량 차이는 3년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3.0년까지 줄어들어 있고 네네. 한국이랑 미국의 격차가 3.2년이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한테는 역전이 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이라든가 이쪽 이제 지금의 뭐 첨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라든가 반도체 관련한 그 기술력은 1.4년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었나를 이런 표를 통해서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증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18년부터 미국의 연방정부의 R&D 예산이요. 이제 급격하게 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늘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게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기술 그 격차에 대한 어떤 견제들이 그때부터 국가 차원에서 드라이브가 걸렸다라는 거고, 네네. 그 실제적인 증거로 2018년 10월을 전후로 해서 사실은 AI와 관련한 어떤 행정명령들이 사실은 트럼프가 먼저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런 바톤을 이은 게 2022년의 반도체법이라든가 그리고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중국을 억압하는 그런 맥락들이 이제 같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2025 회계년도에서는 그 연방정부 R&D 예산이 다소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게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라는 게 재정 적자 문제인 건데 그래서 그렇죠. 예산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측 차트 보시다시피 미국 전체 과학기술 역량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민간이기 때문에 네.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규제 완화라는 이제 장치를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미중에 대한 스탠스는 양당이 같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국중심주의고 이제 트럼프가 자국중심주의고 해리스가 어떤 국제관계를 선호한다라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좀 걱정스럽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의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좀 가장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식시장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한편에서 또 같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방위비 분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맞아요. 걱정들이 지금 좀 뉴스가 나오고 많이 있는 것 나오더라고요. 같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걱정을 좀 덜어두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롭게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되면 2025년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될 건데 그렇죠. 2026년부터 이제 하게 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의 리스크를 고려를 해서 이례적으로 1년 8개월 먼저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을 우리나라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에는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걸 이제 단년 협상을 하느냐, 단연 협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실제로 뭐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행정부들에서는 사실은 단연 협상을 해줌으로써 뭔가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 측면에서 좀 부담을 덜어가게끔 해주었던 그런 사례들이었는데 트럼프는 실제로 방위비를 높이기 위해서 단년 협상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8월 12일부터 6차 협상, 네. 이번 협상 6차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올해 안에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단연 협상이 결국엔 협상이 되는지 여부가 지금 이런 협상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다소 좀 덜어도 되겠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또 국내와는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배경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이 대선이 어떤 섹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섹터별로 좀 분석을 해주세요. 예. 지금까지 했었던 말씀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드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화당 테마 섹터라고 하면 이제 금융, 산업재, 에너지 이 정도로 꼽힐 수 있을 네.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 테마 섹터라고 하면 뭐 전통적으로 헬스케어가 여기 포함이 되어 왔지 헬스케어, IT가 전통적으로 포함이 왔지만 이번 대선 구도에서는 약간의 소개드렸던 것과시피 헬스케어는 좀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 헬스케어와 IT의 경우에 초당적인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IT 특히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 양당의 어젠다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 섹터가 이런 초당적인 섹터 그리고 여기에 포함해서 인프라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전기차라든가 신재생 산업의 경우에는 민주당 테마 sek터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섹터의 경우에는 초장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배팅을 한다라기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그냥 기존의 바스켓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반면에 이제 가장 편안한 섹터는 기술주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수출주들 관점에서는 약간 좀 변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까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정리되는 의견들을 보시면 기술주들, IT 섹터들은 어느 정도 이 대선에 대해서 좀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실적 중심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변동성을 줄일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선 후보가 좀 결정이 됐을 때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체크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에서 미국 대선의 영향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